그러면 소리 잘 들어가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우리 GS 1기의 인사노무관리 주말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GS 1기가 이제 코로나 시대로는 두 번째 GS 1기 작년에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는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힘든 시기를 나만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기가 오더라도 해야 될 공부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해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뭐 연기 강의 때 이렇게 충분히 제 소개들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잠깐만 더 뭐 저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태광노무법인의 HR 총괄대표 공인노무사로 있는 정준모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라이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라든지 머서 매니지먼트 이런 아웃플레이스먼트 회사들,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들이라든지 다른 컨설팅 회사들, 또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앤더슨 컨설팅인데 여기가 지금 엑센추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책에도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조직의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노무사도 되어서 우리 국내에 맞는 어떤 그 적합한 컨설팅과 노무 자문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여기 보듯이 뭐 카카오 페이지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직방,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런 벤처에서부터 국가기관, 그 다음에 제가 그 큰 전략 컨설팅 회사들 이런 데 있었을 때는 주로 이제 고객들이 거기에 맞게 대기업들인 뭐 삼성, SK, LG, GS, 현대 이런 쪽에 인사제도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현재 노무사다. 노무사로서 그 노무 현장 일의 어떤 이슈들을 알고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걸 봐봤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걸 보고 합격을 해봤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해도 제가 뭐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제가 경영조직론 시험에서 84.72를 받았어요. 그 84.7이라는 점수는 지금은 나올 수도 없는 점수입니다. 그런 점수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합격했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서 시험에 관련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이 교재가 바로 리캡 인사노무관리 강의 워크북이라는 이런 교재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반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분량이 많다, 공부할 시간은 없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싶고 합격은 하고 싶다. 자,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시간,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용들을 압축하고 그것들이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저의 공부 자료들을 이제 강의 워크북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북이 뭡니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일 자체들을 하도록,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단순히 눈으로 그냥 읽고 시각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답을 적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따로 시험을 본다, 뭐 모의고사를 본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여기에 답을 달고 생각을 해보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강의 워크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의 워크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요 그림은 우리가 항상 공부들을 해 나갈 때 시험 공부라는 것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공부들을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남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 공부의 범위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과목만 알고 있고
그냥 뭐 두꺼운 책들 이렇게 놓고 뭐 여러 선생님들 것 보면은 되겠지. 자, 그렇게 공부하면서 장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여러분들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항상 시험의 시작과 끝은 그 범위가 주어져 있는 그 과목들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적어도 이거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들을 범위를 정하고 그것들이 동료들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피어 리뷰를 거쳐서 비판과 어떤 그런 거에 놓여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야, 이거는 보편적인 내용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교수들이 쓴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교수저의 교과서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교과서를 가지고서 교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아카데믹한 분야에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너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학위들을 따신 분들이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글을 쓰시거나 근거 없이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정해준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서 제가 그렇게 교과서를 강조하고 우리가 강의 워크북을 통해서 압축해서 시험을 보는 준비를 하지만 이 기간에도 똑같이 우리는 교수저의 교과서들을 쭉 읽어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수저의 교과서는 또 논리적인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경영학은 항상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범위 이랬는데 범위 법과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 법과목은 결국은 우리가 시험 보는 이 과목들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정했습니까? 이거 법과목, 노동법하고 행정쟁송법하고 인사노무나 아니면 노동경제학, 경영주직 이런 거 왜 정했냐고. 자,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노무사라는 사람들로 자격을 얻으면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와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 이거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선발 과정을, 노무사 시험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가 뭐냐, 지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얘기들을 이 시험 과목들이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여러분들 사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노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예요?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들도 풀어내야 되지만 경영적인 문제들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노무사로서 나중에 밥을 먹고 산다는 거지.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도무지 이거 경영학은 뭐가 안 맞아서 잘 못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경영학 쪽은 잘 맞는데 이 법과목은 너무 이게 꽉 짜여갖고 막 숨통이 터져서 못하겠어. 그런데 하여튼 시험은 어떻게든지 합격했어.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실무에 나가가지고 잘 적응하면서 일을 잘하고 유명한 노무사가 될까요? 사실은 이것들 다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자, 그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사장님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노무사들이 왔는데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 갖고 이거 안 됩니다만 얘기한대. 경영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안 맞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법이 그 경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거기는 해석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그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경영적으로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풀어내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만 한다는 거지. 안 되는 거 사장님들이 더 잘합니다. 거기서 더 깊이 생각해 나가고 이것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항상 경영에는 리스크라는 것이 따라와. 위험이라는 것이 따라와. 그래서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져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또 경영학만 잘해갖고는 되느냐? 자, 제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의 의견은 뭐다. 라고 이렇게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리스크를 따질 때 가장 또 크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노동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안 된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과목들을 크게 법 과목과 경영 과목들을 이렇게 다 배워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우리가 사장님이 됐든지 근로자가 됐든지 이쪽에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들을 이렇게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과목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 연기에 우리 1회차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했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연기의 1회차 강의를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사 쪽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에서 알아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시험에서 나오는 범위가 뭐예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이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장에서 정확하게 우리 시험에 4과목 시험 봐요 2차에서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했듯이 그 밑으로 들어갔거든. 그럼 각 과목에서는 뭘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한 그림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로 집어넣는 것이 제가 이게 인사노무관리 조망도라고 해요. 조망도, 내려다보는 하여튼 지도예요. 자, 이 지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회사라는 곳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돈을 버는 것이. 자, 회사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장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학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영리조직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으로서 회사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영리조직이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돈 벌려고 만든 거죠. 자, 그 돈 벌려고 했는데 그 돈을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돈 벌게 해달라고 나한테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돈이 벌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주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왜?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사오는 가격이 중간 재료를 사오는 가격이 100원인데 나는 그걸 90원에 팔겠어. 여러분들 그러면 당장에 내일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것은 내가 100원어치 뭔가를 사왔지만 나중에 그걸 내가 이렇게 뭔가를 거쳐가지고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내 임금도 가져가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도 가져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익이라는 걸 더 붙여 마진이라는 걸 더 붙여서 100원 원가는 들어갔지만 이거를 300원에 팔아야지 야 나도 벌고 이 비즈니스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가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 가지고 남들한테서 사온 이 100원에다가 우리가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나랑 뭔가를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300원에 팔았어.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300원에서 100원을 뺀 여기가 뭐야?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자, 이 부가가치라는 거 안에는 우리의 인건비가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손이 안 들어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격들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결국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사업을 만들면서 내가 자본가로서 투입을 한 거와 우리 노동자들이 투입을 한 것. 자, 그것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200원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게 부가가치. 그래서 부가가치에는 뭐예요? 나의 자본의 기여분과 노동의 기여분이 같이 있는 거죠. 어떤 책에 보면은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그 총 매출에서 제조 원가를 뺀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인 용어에서 의하면은 그 제조 원가 안에는 우리의 농무비가 들어가 있어. 우리의 농무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농무비만큼은 뭐예요? 우리가 농무비를 투입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사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무비라는 부분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노무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 재료비, 중간물에 대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그걸 빼는 것이지 제조 원가를 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하셔서 제가 하지만 제조 원가는 아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가 뭐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더해서 만들어낸 게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우리의 인건비를 집어넣는다? 그건 우리 게 아닌 거, 그 남들이 순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어떤 액션,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액션과 활동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뿌려가지고 너는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의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무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런 직무들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을 놓고서는 설계하고 분석해. 그리고 그 일들이 가진 가치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 직무평가라는 이런 활동들이 자, 직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일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직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서 모집하고 선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키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일을 시킨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맡긴 일들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인사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는 도대체 뭘 해야 돼? 일단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한 결과로서 우리는 뭘 해요? 아, 이 사람이 일을 잘했으면 그 일을 잘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상도 줘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을 시켰는데 뭔가 얘가 잘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잘 못했어. 자, 잘 못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이 없던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교육 훈련 시켜야 될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뽑아갖고 일을 시켜와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직위 서열의 일을 시켜도 잘하겠다. 승진시켜.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는 영업인 줄 알고 뽑았는데 영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히려 마케팅 쪽이 더 맞겠다. 이동시켜. 다 평가한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일 잘하는 줄 알고 뽑았는데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속았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잘못 뽑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안 나온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조직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사람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주. 자,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다 평가를 한 결과로서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인사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분야로서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분석, 평가, 모집과 선발, 인사평가, 보상관리, 교육훈련, 승진, 이동, 방주 이런 거에 대한 관리 활동을 해나가는 게 인사관리야. 그런데 이런 인사관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관리만 가지고서 회사가 전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생산도 해야 되고 광고,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류도 담당해야 되고 거기에 재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잘 서로 엮여갖고 가야 되느냐? 자, 그것들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사업 전략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사업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들여와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HR 전략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HR 전략에 맞춰서, 그럼 HR 전략은 뭐에 맞춰서? 사업 전략에 맞춰서. 그럼 사업 전략은 뭐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 자, 거기에 맞춰서 HR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인사 기능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 위에 있던 기능들이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기능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나중에 방출돼서 나갈 때까지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설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사를 들어오지만 회사에 와서 여러분들 근로계약에 의해서 노동도 제공하지만 나도 또 뭔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한 어떤 나의 성장 욕구들을 또 충족하고 싶어 한다고. 자, 일과 관련된 경험을 커리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꼭 같을 수는 없지. 자,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를 시켜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자, 그것을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회사에 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와서 물론 돈도 벌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여기 와갖고 다치거나 죽거나 이러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 근로자들의 산업 안전과 보건 이런 부분들을 다 잘 관리해주고 서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라는 분야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우리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뭐예요? 사용자 대 노동자의 관계, 즉 노사관계가 개별적 근로관계든 집단적 근로관계든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사관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사관계라는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인사관리 이렇게 하면은 대개 보면은 인사관리라고 했을 때 이 넓게 보면 거기에는 노사관계까지 포함한 인사노무관리로 이렇게 나오지만 되게 위쪽에 이렇게 산업안전 위쪽으로 이렇게 보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뭡니까? 인사노무관리라는 걸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이에요. 그래서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한 또 한 분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렇게 노사관계론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인사관리가 있고 과목이 노사관계론이라는 또 과목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다르게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노사관계론도 책이 거의 하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 노사관계론의 90%는 무슨 얘기냐? 우리 집단적 노사관계론, 우리 노동법에서 배우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동법 시간에 이미 노사관계론의 90%를 다 배워요. 그리고 그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험생들보다 더 깊게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사노무 쪽에서 다루는 노사관계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있게 범위가 많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번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련된 법률을 그걸 가지고서 문제가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노동법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관리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그것이 잘못된 문제냐? 아니요. 우리 인사노무관계론이라고 그랬잖아. 노사관계론 속에는 노사관계론은 집단적 노사관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사관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집단적 노사관계만 노사관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규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개별적 노사관계는 노사관계 아닌가요? 다 해요. 거기에다가 이겁니다. 만약에 이러죠. 우리 인사관리가 필요한 부서가 어디냐? 인사부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거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대개 인사부서에서 처리하죠. 대기업 같으면은 혹시 법무부서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법무부서에서도 이걸 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 법무부서보다도 그 먼저 신고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부서 쪽으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에서 인사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노무사가 다루는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에서 못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내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게
내야 된다라고는 못하지만 내면 안 된다라고에 대한 반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노사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3페이지 강의 워크북 3페이지에 그리면은 제일 밑에 동기부여나 리더십,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도 다 있어요. 자, 이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더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더 어떻게 그 리더들이 활동을 해줘서 조직의 성과를 내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요걸 다루는 것은 우리가 경영조직론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굳이 인사노무관리론에서 그걸 또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들만 가져다가 인사노무관리론에서는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인사노무관리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에 여러 가지 그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법대 출신이거나 뭐 경제학과 출신으로서 뭐 노동경제 이쪽 분야에 대한 그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인사관리를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2차 과목으로는 경영조직론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상당히. 그리고 효과적일 수 있다. 서로가 보완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기를 진행하고 0.5기를 이렇게 또 우리 누 홀렌백 교수 교과서를 가지고서 진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듯하지만 그 교과서들 사이에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그때 누 홀렌백 교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다 느꼈어요. 그런데 와 상당히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다른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있듯이 저는 인사관리와 경영조직론도 상당히 여러 얘기들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그러면 서로 연계돼서 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한 권 한 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1.5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여러분들 합격생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이 전략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경영조직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우리 경영학 과목의 그 1차 시험에 약 44%가 커버가 됩니다. 44%냐고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도 그게 44%인지 43%인지 42%인지 딱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봤을 때 한 44% 정도가 야, 이거는 경영 인사노무나 경영조직론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정확성을 저에게 네가 보장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것을 하지 마시고 대략 한 40% 정도가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구나.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여튼 그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인사노무관리라고 했을 때는 되게 지금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이 인사노무관리의 전통적인 분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통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학이라고 하는 역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영학은 본격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뭐였냐라고 하면은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 그러면은 저 넓은 들판에 그냥 밀과 보리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다 굶어 죽고 뭐 그런 가운데서 사실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농업 이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자기가 씨앗 뿌리고 추수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저 산들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장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규모의 작업장, 워크샵, 장인들이 일하는 그런 곳 말고요. 이제 도시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고 시티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 안에 아주 밀집된 공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장이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공장에는 뭐예요? 백인 주로 이제 우리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독일, 미국으로 이렇게 전파됐듯이
거기에는 주로 백인들이,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좁은 공장 안에 빡빡하게 이 사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는 그 둘러싸고 있는 이 시티라는 곳은, 도시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역사상 그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뭔가 하나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서 생산해내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특히 자본가들은, 공장을 세운 자본가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기계, 즉 자본의 설비들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사와서 부리는 이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부리는 것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인가. 자, 거기에서 이제 경영학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인, 남성, 젊은 사람들 위주의 어떤 그 인력들을 어떻게 잘 동기부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경영학과 인사관리가 싹이 텄는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제 환경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그렇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다 그냥 백인 환자, 우리나라에서만, 내 지역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내가 다 웬만하면 아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경영 활동하는 지역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막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돼.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990년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즉 세계화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글로벌이라는 문제를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시장이 개방되면서. 자, 그랬을 때 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며 나가 있는 우리 해외 파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국제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전에는 40대 후반, 50대면 다 은퇴해서 60대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고 10년에서 15년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죽는 것. 자, 이런 것이 패턴이었기 때문에 회사라는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정년이 60세입니다. 우리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새 회사들 가보면 60세 넘어서도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령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뭡니까?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0대, 20대 때 공부하시는 거하고 20대 후반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20대 후반 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거 그냥 1년에 그냥 공부 빡세게 하고 나가고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렇죠? 자, 그게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보십시오. 아주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맞춰져 있는 그런 노동의 조건들을 견뎌내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경험과 노하우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자꾸 이렇게 더 가지고 가야 나중에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령 인력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직 내에서 더 끌어안으면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령 인력들에 대한 또 인적 관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이렇게 당연히 여성들도 다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 세대 중에서 맞벌이 하고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그래도 꽤 많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어머니들은 당연히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로 여성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남자들에 맞춰갖고 뭐든지 군대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제 이런 경영 조직 안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절반 이상이라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저도 지금 이제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있는 한 그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 팀장하고 여성 팀원들의 문제입니다. 이 남성 팀장님이 여성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 직원들이 다 못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방법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서로 잘라라. 팀장은 직원 잘라라. 직원들은 모여와가지고 팀장 잘라라. 자, 이러고 있습니다. 옛날 이 남성 팀장님 같은 분들은 군대에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여성들과의 일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유의할 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이 또 조직에 들어와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정말로 그들이 가진 능력들을 충분히 펴보지 못하고 다 중간에 어떻게 보면 다라고 그러면 많이 사라져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성 문제들, 여성 인력 관리,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웃긴 게 하나 더 들어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했던 것이 엔론이라는 그 에너지들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그 경영 기법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MBA 과정에서도 저 회사들을 경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분식 회계를 저질러가지고 회사가 망하면서 세계에 유명했던 그런 그 컨설팅 회사들, 그 다음에 회계 회사들 이런 것들도 같이 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아주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몇 개의 개인 사기업이었어요. 민간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그거의 파급 효과가 그 지역 사회와 그 나라의 경제까지 하나의 민간 기업이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세계적인 어떤 그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까지 다 문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라는 것의 역할이 단순하게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경영자들이 생각들을 똑바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회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느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냥 잘 나간다고 돈 많이 번다고 최고가 아니구나.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근본적인 목적인, 아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배 구조들을 잘 갖춰서 부정이 안 일어나도록, 즉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구나. 근데 그 윤리적으로 한다는 이것들은 누가 해야 되냐? 결국 윤리라는 걸 결정하는 건 사람이다. 경영자의 윤리다. 자, 이런 경영자의 윤리가 직원들에게도 잘 전달돼서 회사의 윤리가 돼야 되고 그 회사의 윤리가 경영에도 잘 반영돼서 경영 의사결정에도 잘 반영돼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해피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경영하기 위한 윤리 경영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그 윤리 경영을 어디서 맡아야 돼? 그랬더니 어디서? 생산부서에서 윤리 경영 맡아야 됩니까? 법무부서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법무부서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는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법무부서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데지 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뭐예요? 윤리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누구야?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부서, 인사노무부서에서 이것들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그러면서 예, 윤리 경영,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와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환경 문제들 이런 것들이 벌써 20,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구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전체를 약탈적으로 활용하고 회복 불가능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심하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업은 생산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국 지구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빨아들여 갖고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구라는 것도 유한한 자원인데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약탈적으로 뺏을 수 있을 것이냐.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인 것이고,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잘 지켜나가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용어가 뭡니까? ESG.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쪽에 관련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또 그럼 누가 해야 돼? ESG. 자, 이거 ESG의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인사노무관리라는 분야가 이걸 감당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사노무관리의 분야였다라고 하면 글로벌 인적자원관리, 고령 인적자원관리, 여성 인적자원관리, 윤리적 인적자원관리 또는 지속 가능성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이런 분야들은 최근 20, 30년 사이에서 생긴 새로운 어떤 이슈로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이 이슈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앞에 있는 전통적인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각각의 이슈들을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형태로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자, 이게 인종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고령, 나이의 문제예요. 여성, 남성, 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윤리성, 이런 부분들,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차이들을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조직 내에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양성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서로 다른 인종, 나이, 성, 가치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가라앉히고 대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서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 관행을 우리가 다양성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양성 관리 결국 뭐예요? 이게 다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관리도 인사노무관리의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배경, 사회 환경적인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는 기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과연 이 인사노무가 어떻게 그걸 반영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십시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일들을 설계, 분석, 평가하고 모집과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을 시켜서 인사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하고 교육훈련하고 승진, 이동, 방출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경력개발과 산업안전, 노사관계를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의 방향성, 기초는 다 HR 전략이나 모델이 이렇게 정해줄 것이다. 자,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활동 말고도 우리가 최근에 글로벌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지속가능성, 다양성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들을 인사노무관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기업에도 적용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시험 나올 수 있는 전체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각각의 이 네모 박스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 안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은 학문적인 깊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시험 보고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시험 보고 합격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걸 우리가 잘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잘 정리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한다와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암기한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 이해와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 연기에서는 확인해 봐야 돼. 나는 이해하고 암기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하고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해하고 암기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이 노트북 강의 워크북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은 Your Workspace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Your Workspace에 보면은 각각의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질문들은 다 앞에 배웠던 내용들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잘 쓸 수 있으면 아, 내가 이해하고 암기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강의 듣고 이렇게 써보려고 그러면 막상 뭘 써야 될지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온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다시 책을 보고서라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쓰고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억지로라도 암기해야 돼요. 암기했다? 자, 암기는 결국 뭐예요?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쓸 수 있어야 암기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요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해 보면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문제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35개 정도의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쭉 쫓아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한 해에 14개에서 15개의 슬라이드 분량들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10회 끝나니까. 그러면 한 2회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3회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앞에 것들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했다, 그리고 글로 적었다라고 확인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암기 기억은 단기 기억 쪽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장기 기억, 시간이 오래돼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되는 건데 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져. 자, 그러면 사라지기 전에 다시 빨리 또 그거를 되살려서 그 중간 지역에 있으면서 조금 더 장기 기억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요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씩 올려서 장기 기억 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이 과정들은 절대 한 번으로는 안 돼.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더 이렇게 없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밀어 올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밀어 올리고 자, 요런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자, 그 과정을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30번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30번이라는 걸 어떻게 거쳤느냐?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저기 이거 한 번만 당겨서 잡아봐 주실래요? 자, 이게 오늘 우리 합격하신 노무사님이 법인 생활 하시면서 자기가 1년 동안에 그 합격하는 해에 1년 동안에 쓴 볼펜의 양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자기가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하느라고 했던 이 양이 뭐 거의 한 60 몇 자루래요, 볼펜. 그러면 한 달에
6자루씩 썼다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볼펜 한 자루 이상이 나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공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겨우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자, 눈으로 편하게,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래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제가 강의 워크북도 그렇고 이거 공부한 것들 다 노무사랑 다음에 있는 노무사랑 카페에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카페 중에 노무사랑 동행이라고 치면 그 카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도 그 노무사랑 카페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무러브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흔적을 반드시 남겨야 돼요. 그건 암기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암기를 이해하고 암기를 하겠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GS 연기 일기 뭐 다 이쪽에 가보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처럼 공부하셨던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남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걸 남긴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자, 그걸 안 남긴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안 한 사람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습 인증이라는 것을 해서 꿋꿋하게 해낸 사람들이 합격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5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합격률 50%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시험에 보면 합격률이 10%도 안 되는데 400%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자, 그걸 해낼 수 있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무식한 방법처럼, 아까 그 우리 노무사님도 무식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정석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또 제가 공부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것이 여러 합격한 사람들, 지금 그 노무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전체 합격률은 50%지만 그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의 합격률은 지금 90%가 넘어갑니다. 다 복습 인증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그거 할 때 시간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다 그랬는데 그런 불평들을 하면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불평 없이 어떻게든지 그걸 해내셨던 분들도 있어요. 한 사람들의 합격률이 높다. 왜 그래요? 자, 우리 두뇌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편할 때 여러분들 기억력이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의 협업을 하고 그것이 두뇌를 괴롭혔을 때 그것이 두뇌의 흔적을, 상처를 남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육이 기억을 하게 해라. 여러분들 팔 근육이 그거를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한 사람들의 가끔씩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팔이 글을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블로프의 개가 종이 울리면 침을 질질 흘리듯이 수험장에서의 수험 시작종을 알리니까 내 팔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막 이러는 이제 그 경험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합격합니다. 그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트레이닝이 뭐예요? 복습 인증을 통해서 그걸 다 해보고 2기, 3기의 모의고사를 다 써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거의 70자루에 달하는 볼펜이 아작나도록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쳤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저하고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들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폼 한번 재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 따라가시면 돼요. 거기서 만족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무척이나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권장하고 여러분들의 합격한 선배들이 했던 그 방식, 그래서 합격한 방식, 그 방식을 따라오실 수 있는 사람들만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인사농구관리 조망도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느냐, 그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워크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